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어제에 올려드린 그 클립부터 제 다른 책이죠. 상처받지 않을 권리라는 강신주 철학자님의 책으로 넘어왔어요. 어제 올려드린 그 녹음 파일은 작년 11월에 녹음해놨던 그 파일을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장편들을 연재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다른 책으로 바꿔서 또 이렇게 올려드리면 쭉 연결되는 것이 끊어질 것 같아서 녹음해두고 올리지 않았었던 파일이었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라이브로 읽고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그런 파일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제가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책 속에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말을 좀 줄여보려고 하는데 될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상처받지 않을 권리라는 이 철학책을 또 순서대로 읽지 않고 종횡무진 읽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 안에서 페어로 이렇게 묶어 놓으신 그 철학자와 문학자 그 틀은 유지하면서 한 세트로 그거를 읽어 나가신 그런 순서는 하나씩 이렇게 묶어서 연결되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즐겨보세요. 오늘은 그 중에 들레즈와 트로니에를, 들레즈는 철학자고 트로니에는 문학자죠. 모두 프랑스 사람이고요. 그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창 시절부터 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들레즈는 결국 철학자로 대성을 하고요. 트로니에는 문학자로 대성을 하죠. 어쨌든 그 그 두 분이 공통적인 그런 인생의 경험 그리고 같이 철학을 좋아했고 공부했었던 그런 경험에서인지 또 이제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어서 프랑스가 알제리를 식민지로 삼고 마치 일본이 우리를 그랬던 것처럼 약탈을 했던 그 과정을 그대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겪고 목격한 그 두 사람의 그 생애 경험들이 한 사람은 철학자로서 한 사람은 또 문학자로서 시대에 대한 성찰을 하는데 많은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길어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트로니에의 소설을 한 권, 책 속에 소개된 트로니에의 소설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 방드르디 쉼표 태평양의 끝, 이게 소설의 제목입니다.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그런 울림이 있는 책이죠. 좀 읽어볼게요. 트로니에의 소설은 다니엘 디포가 지은 로빈슨 크루소, 여러분 잘 아시죠? 로빈슨 크루소, 그것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트로니에가 시도한 패러디의 핵심은 기존 소설의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가 아니라 프라이데이, 즉 방드르디라고 불린 인물을 캐스팅했다는 데 있습니다. 방드르디는 프랑스어로 금요일, 영어로는 프라이데이, 제 발음이 너무 후져요. 프라이데이를 뜻합니다. 트로니에의 소설 속 로빈슨은 무인도에 표류한 뒤 어느 금요일에 그곳 원주민 한 명을 만납니다. 금요일날 우연히 만났다고 하여 로빈슨은 그 원주민에게 금요일을 뜻하는 프랑스어 방드르디, 프라이데이,
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 트루니에의 소설은 원주민 방드르디를 만나기 전까지는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 그 소설과 비슷한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나 소설의 후반부 로빈슨이 방드르디라는 타자를 만난 이후부터 그 시점부터 트루니에의 소설은 다니엘 디포의 글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비록 형식상으로는 주인공이 여전히 로빈슨인 양 전개되지만 이야기를 끌고 가는 실질적 주인공은 로빈슨이 만난 방드르디 브라이데이라는 타자입니다. 주체 중심적인 다니엘 디포의 소설이 타자 중심적인 트루니에의 소설로 바뀌면서 과연 어떤 효과가 발생했을까요? 이제 직접 트루니에의 소설을 보며 이 문제에 대해 살펴봅시다. 먼저 로빈슨이 무인도에 표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쓴 항해 일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빈슨은 자신이 표류한 무인도를 탄식의 섬, 표류해서 만나게 된 그런 무인도니까 상황이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탄식의 섬이라고 불렀나 봐요. 그 표류한 무인도를 탄식의 섬이라고 부를 정도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 몹시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정신을 차리고 무인도에서 어떻게든 살아갈 궁리를 합니다. 책 속 그 문구 그대로 나와 있어요. 갑자기 나에게 너무나도 자명하게 나타나 보인 것은 시간과 싸워야 한다는, 다시 말해서 시간을 포로처럼 사로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이었다. 내가 그날 목적 없이 살고 되는 대로 내버려두면 시간은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고 나는 나의 시간을 잃어버린다. 나 자신을 잃게 된다. 결국 이 섬 안에서의 모든 문제는 시간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맨 밑바닥에서부터 생각해보면 내가 이곳에서 마치 시간이 밖에 있는 것처럼 살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나의 달력을 재정립함으로써 나는 나 자신을 되찾는다. 자, 조금 넘어가서 또 읽어보면 로빈슨은 나의 달력을 재정립함으로써 나는 나 자신을 되찾는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는 무인도에 표류하기 이전의 시간, 다시 말해 런던이란 대도시에서의 객관적 시간을 복원하는 중입니다. 이것은 그가 다시 되찾고자 했던 자신의 모습이 런던의 친숙한 거리를 거니는 과거의 자기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로빈슨은 자본주의의 중심 도시인 런던에서의 생활 원칙 하나를 상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축제하라라는 슬로건으로 요약됩니다. 축제하라. 이거는 낭비하지 말고 쌓아라. 재물을 다 소진하지 말고 내일을 위해 저축해 두어라. 저장해 두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일을 대비하여라 하는 그런 의미의 축제하라입니다. 무인도에서의 표류가 로빈슨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런던에서 태어나고 그곳에 살면서 그에게는 런던에 맞는 습관적 구조가 있었겠죠.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며 홍차를 마셨고 회사에 나가서는 돈을 벌었으며 임금으로 받은 돈을 쪼개서 저축을 했고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서 신을 경배했을 것입니다. 런던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별로 자신의 습관적 의식 구조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표류한 탄식의 섬은 런던과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이곳에서 마침내 그는 자신 안에 각인되어 있던 습관적 구조, 사고 구조를 의식합니다. 자, 이렇게 로빈슨 크루소의
정신적인 표류가 같이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몸이 표류를 했고요. 무인도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본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관념 체계, 구조 체계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요. 전혀 다른 이곳 무인도에서요. 무인도에서 자기만의 런던을 구축하려고 하는 굉장히 위대한 작업을 착수하죠. 캣 어웨이인가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인도에서 표류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사실 뭐 그거 아니더라도 관련된 그 무인도 표류를 소재로 한 그런 영화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영화에서 다 보여. 처음에 뭐 중심적인 사건으로 이제 펼쳐지는 것이 그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아남나. 그렇지만 그에게 익숙한 방식도 그가 경험해서 알고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행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은 기존에 살던 세계에서 해왔던 그런 행위들일 테니까, 그때의 습관에 따라, 그때의 경험에 따라서 전혀 낯설고 새로운, 아무도 없는, 어떤 문명도 없는 그 무인도라는 땅에서 본인이 살았던 세계를 다시 재건하려는 노력들을 펼치죠. 이 책 태평양의 끝 방드르디에서도 뭐 예외 아닙니다. 그런 영화들이 이 책에서 모티브를 뒀던 그런 영화들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표류를 시작한 로빈슨에게 변화들이 일어나는 과정을 말하자면, 로빈슨 크루소,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와는 전혀 반대의 이 소설의 결론 부분을 전혀 다른 정반대되는 결론을 맞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로빈슨 크루소의 반대 버전, 정반대편에 있는 버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누가요? 미셸 트루니에가요. 이분도 지적 각성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단순히 소설의 작가로서가 아니라 작가분들이 다 철학자라고 하니까 또 그런 것이 가능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이 낭독에서 모든 내용을 다 소개드리기에는 지면도 짧고 저희 녹음해야 될 분량도 시간도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래봤자 이 챕터 안에서의 뒷부분이에요. 이제 그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이라는 소설이 기존의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과 어떤 다른 결말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그 결말 부분으로 넘어가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트루니에가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이라는 소설을 쓰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레비스트로와의 만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파리의 트로카데로 역 근처에는 인간박물관이라는 일종의 자연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트루니에는 인류학의 거장 레비스트로스로부터 2년에 걸쳐 인류학을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를 비판적으로 독해했던 안목은 이때 생겨난 셈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인 들레즈, 처음에 소개드렸던 그 위대한 철학자요. 친구인 들레즈나 트루니에 모두 학창시절에 나치의 지배를 받던 파리에서 살았다는 점입니다.
나치의 지배란 어느 강력한 동일자가 약한 타자를 억압하고 자기화하려는 폭력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들레즈와 공유했던 타자에 대한 트루니에의 감각은 바로 이런 상처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나치는 프랑스인들을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가진 타자로 인정하지 않았죠. 프랑스에 대한 나치의 오만함과 방드르디에 대한 로빈슨의 오만함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트루니에가 로빈슨이 무시한 원주민 방드르디의 입장에서 이 소설을 다시 쓰려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프랑스의 입장에서 나치의 제3국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과 마찬가지 행동일 테니까요. 여기서 1986년 마가진 리테레르 잡지에 실린 트루니에의 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다니엘 디포의 원작 소설을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두 가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1719년에 출간된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에는 매우 충격적인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소설에는 방드르디를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비어있는 그릇처럼 보입니다. 진리는 오직 로빈슨의 입에서만 발화됩니다. 그는 백인이고 서양인이며 영국인이고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도는 방드르디가 중요한 역할을, 최종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소설을 써보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소설의 제목은 로빈슨 크루소가 아니라 방드르디, 프라이데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디포의 소설에서 확인되는 두 번째 문제점은 모든 것이 회고적 시간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섬에 혼자 버려진 로빈슨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구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과거에 본인이 살았던 의도치 않게 떠나오게 된 그 영국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좌초한 배에서 나온 물건들을 모아서 섬에 영국의 작은 식민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결국 로빈슨은 단지 과거에만 정신이 팔려서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복원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나는 로빈슨이 자신의 의도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깨닫는 소설을 쓰고 싶었습니다. 이 강신주 박사님 덕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네요. 작가의 의도가 이랬었던 겁니다. 태평양의 끝 방드르디, 이 소설 굉장히 멋진 소설이었는데 이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 소설을 썼는지, 그리고 그에게는 어떤 경험, 나치의 지배에서 그 지배받는 사람 입장, 타자로서 약한 자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쫙 이렇게 문맥적으로 이해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옵니다. 네, 좀 더 마저 읽을게요. 한마디로 트루니에가 보기에 다니엘 디포가 그려낸 로빈슨 크루소는 일종의 유아론자였던 셈입니다. 그것은 로빈슨이 서양인, 영국인, 청교도라는 자신의 기본 아비투스를 굳건히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트루니에는 이런 로빈슨의 유아론을 산산이 부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원주민 방드르디에게 부여하려고 합니다. 영국으로 상징되는 서양 중심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청교도 정신을 와해시키는 중대한 임무를 방드르디, 프라이데이, 이 원주민이 맡은 것입니다. 그러나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 전반부에서 트루니에는 로빈슨이 무인도라는 물적 조건에 전혀 맞지 않는 자신의 아비투스를 관철하게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아비투스라는 거는 습관이라는 뜻이라 해요. 자신의 습관을
관철하게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런던에서의 그 습관이요. 그것은 독자들에게 로빈슨의 아비투스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파악할 시간을 주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로빈슨의 유아론적 세계가 명확히 드러나야 그것이 깨어졌을 때 새롭게 도래하는 세계, 즉 로빈슨이 새롭게 구성할 이 무인도에 새롭게 구성할 아비투스의 성격이 좀 더 분명해질 테니까요. 탄식의 섬에서 마냥 탄식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기존의 자본주의적 시간을 되찾으려 한 로빈슨의 노력은 다름 아닌 자신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자기 자신이란 영국에서 형성된 로빈슨의 습관, 아비투스에 불과하겠지만요. 마침내 그는 자신의 아비투스에 따라 무인도를 식민지로 만들려는 계획에 착수합니다. 이로부터 식민지 총독 로빈슨은 탄식의 섬을 스페란차로 다시 개명합니다. 이어서 그는 당당하게 스페란차 섬의 법률을 다음과 같이 제정해 놓습니다. 자, 다시 태평양의 끝 방드리에로 본문으로 옮겨갑니다. 소설 속으로 들어가요. 스페란차 섬의 현장, 당 지역 원력 제1001부터 시행, 제1조 조지 2세 폐하의 신민인 존경하는 치운 조지 폭스에게서 받은 교육에 의거하여 인지하고 복종하게 된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1737년 12월 19일 요크시에 출생한 로빈슨 크루소는 후안 페르난데스 제도와 칠레의 서해 연안 사이의 태평양 상에 위치한 스페란차 섬의 총독으로 임명된다. 그 자격으로 그는 섬 지역과 그 영해 일원에 대하여 내적인 빛이 지시하는 의미와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정권을 수임받는다. 제5조 일요일은 휴일로 정한다. 토요일 19시를 기하여 섬 안에서는 일제의 노동이 중지되어야 하며 주민들은 식사를 위한 가장 좋은 의복을 착용해야 한다. 일요일 아침 10시에 성서에 대한 종교적 명상을 위하여 주민들은 사원 안에 집합해야만 한다. 네, 여기까지가 소설에 있는 내용이죠. 로빈슨 크루소가 스스로 탄식의 섬의 총독이라고 스스로 임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임명하고 섬의 헌장을 이렇게 제정을 하는 거죠.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영국의 삶을 그대로 이제 무인도에 구현하려는 그의 노력인 거죠.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생을 유지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 참 여기에 또 강신주 박사님과는 다르게 또 존경의 한 표를 보냅니다.